보궐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로 나타난 숫자들 그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민심의 뜻을 해석해봅니다. 대한민국 민심 싱크탱크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민심은 데이터다, 민심은 과학이다, 여론조사 읽어줍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영 센터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전심이다, 여론조사도 촉과 감으로 분석해야 된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야당의 압승입니다. 여당의 참패인데요. 총선 1년 만에 민심이 확 돌아섰습니다. 민심이 확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의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윤희용 센터장님.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요. 사실은 3월 초순부터 사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까지 네. 그 추이가 그대로 유지됐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2월하고는 차이가 있었죠. 이제 2월에 박영선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는 상당히 이제 우위를 보이는 흐름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요것이 이제 3월 초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3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LH 그렇죠. 직원들 투기 사건, 이것이 이제 폭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3월 4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요 두 건이 있은 후에 사실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부동산 이슈는 이제 누적돼 있던 상황에서 그 LH 건이 뭐 이른바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던데 어떤 믿었던 공공에 대한 공공의 배신이 느껴졌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변곡점을 꼽자면 그때 3월 2일, 3월 4일 사건 두 가지가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 무슨 영향을 주었냐? 그것은 이제 어떤 무기력해 있던 당시 야당, 이게 대선도 미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어쨌든 야권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야권층한테 주면서 결집도를 높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네. 180석 민주당한테 해보라고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언제는 푹 꺼진 게 분명한데 네네네네. 서서히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총선부터 좀 읽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윤 센터장이 분석한 것을 전 다 동의하고 예. 여기 이제 몇 개의 변수를 더 개입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정권 심판론으로 180도 지난 총선에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획 뒤집어진 이 이후에는 쌓여 있는 변수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쌓였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 아닌가 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지 하고 지켜본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인물로 상징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 네. 그 앞에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1년 동안 혹은 그 전에 조국 전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년 동안 이 4년 넘게 5년 차 집권에 들었는데 2년 동안 국민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본 게 검찰개혁이에요. 근데 그 피로감은 높았는데 성공했느냐? 못했단 말이에요. 왜? 윤 전 총장을 징계하지도 못했고 네. 직무배제하지도 못했고 네. 결국은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차의로 그만두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제 정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검찰개혁의 피로감 2년치가 누적된 게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조국 사태도 들어있는 것이고 추윤 갈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지막에 그 야당이 내로남불 또는 이 기만, 위선 네. 이런 거를 이제 투표 동료 현수막에 쓰겠다고 했을 때 선관위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 내로남불이 과연 민주당이냐? 여기에 민심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작은데 너무 뼈아픈 게 그렇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 그렇죠. 박주민 의원 이게 너무 뼈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정말 자책골을 본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너무 내곡동 의혹만 파고들었다. 전략적 미스 아니냐 이게 사후적으로 논의되지만 사실은 자당 내에 자책골이 나오면 항상 선거에서 실패했던 게 그동안은 야당이었어요. 네. 보수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도 아닌데 주변에서 세월호 관련이라든가 혹은 너무 이념적으로 강한 이제 강성보수, 극우적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늘 자책골로 손해를 보던 게 그동안은 야당이었는데 야당은 이번에 아름다운 단일화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저 밑에서
수면 밑에 있던 후보를 끌어올렸죠. 네. 김종인 위원장의 또 힘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의 성공적인 요소가 잘 맞아떨어졌고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실책들이 나왔다. 그래서 4년 동안 쌓여 있으면서 지켜보던 국민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없네 하던 상황에서 뭐야?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하나의 휴화산이 활화산으로 전화되는 몇 개의 변수가 개입되면서 선거의 국면이 아주 어두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위선적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전에 이택스 리얼미터 대표하고 최영일 평론가하고 같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공방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 결정적 고려사항 아니다. 네. 6번째 고려사항쯤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결정한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1, 2, 3순위는 뭐였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LH 투기 의혹이 사실은 제일 컸고 부동산. 네, 그 부동산과 같이.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단일화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려면 단일화 이후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이후에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일화 효과는 사실은 크지는 않았다. 네. 두 번째 순위는요. 부동산이 가장 컸고요. 네, LH랑 LH 투기 의혹과 부동산이 가장 컸고. 네, 그것이 이제 1, 2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곡동 의혹도 이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거 부동산 아니냐. 부동산이잖아요. 2005년, 2006년 그 이후에 그린벨트 풀리고 이 토지가 수용되고 문제는 우리가 더 싸게 수용당했는데 시세보다 이게 무슨 이 시세 차익이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거냐? 오 후보 쪽이 반론할 때 또 다른 게 나오죠. 단독주택 택지를 특별보상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다른 때 같으면 불타오를 이슈예요. 네. 이게 부동산이고 네. 서울시의 행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과거의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 부동산 비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하면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두 후보의 쟁점 수준이 달랐어요. 지금 오직 야당은 정권 심판 이건 거시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오세훈 후보가 그 캠프의 적은 박영선 후보가 아닌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적인 거예요. 근데 박영선 후보는 오직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후보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뾰족한 다른 전략은 있기가 힘들었어요. 집권 당이니까.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의 인물의 허점을 계속 부각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민심은 정권으로 쏠려 있는데 박 후보 혼자 작은 칼을 휘둘러 봐야 거시적인 쟁점과 미시적인 쟁점 사이에서 미시적인 의혹은 묻혀버렸다 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제 민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대 맞고 가자. 네,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여당을 지키자고 하는 이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는 일단 한번 뭐 맞고 가자. 왜냐하면 뭐 야당 후보들 이런저런한 문제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한 대 맞고 가자라고 하는 기류가 워낙 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검증 공세가 또는 뭐 야당 입장에서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텐데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 선거하고 조금 겹쳐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BBK 하나에서 뭐가 나온다 해서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맞아요. 내가 BBK를 창립했고 주인이라는 그 목소리가 나왔죠. 광운대에서의 영상이 동영상. 나왔을 때 저는 이건 결정적인 건트리거가 나왔다. 그런데 스모킹건 터졌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묻지마 유권자가 큰 경제였기 관심이 없었죠. 때문에 이번에도 묻지마 심판이었죠. 네, 그렇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0533님 정권의 국시 문제도 짜증났던 부분입니다 얘기하고요. 3629님께 저는요 김상조 박주민 건에 직격탄을 맞았다 봅니다 얘기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20대 그렇죠. 남녀 간 조금 온도 차이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20대 남성들을 이렇게 화나게 한 건
뭡니까? 왜 이렇게 화났습니까? 일단 이제 뭐 공정 이슈가 있었고 부동산 이슈가 있었는데 뭐 20대가 무슨 부동산 이슈에 영향을 받냐라고 하지만 사실 영향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받아요. 요새는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젊은 층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20대부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이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고 집값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가질 기회가 상실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좌절감들 이것이 이제 반감으로 표출된 부분이 있는데 뭐 공정 이슈도 그렇죠.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중시하니까 20대들은 기성세대는 결과의 공정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 단일팀 만들었을 때도 남북 단일팀 만들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니까 이거 좋은 거지라고 기성세대는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사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20대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20대의 남자와 여자가 다 구분되느냐.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그것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본인들은 과거처럼 여성이 약자인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를 거치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올라왔는데 또 이제 여성을 우대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뭐 그것이 이제 여성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또 반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이런 이제 젠더 차이가 발생했죠. 차이를 한 것을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느낀다. 네.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덧붙여 주신 건데 그건 좀 저는 논란이 많은 쟁점이에요. 네. 한번 이건 우리가 접근입니다. 따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20대는 남성 여성들은 좀 갈렸다. 네. 자, 남성은 72%가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 지지도 많았지만 무려 15%가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 쪽으로 표가 쫙 갈렸어요. 젠더를 강조한 인물들. 여성의 당도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성 후보가 많았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20대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물결이다. 이런 기대를 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데, 자, 20대의 경우에는 이 무엇이 부동산 혹은 뭐 불공정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냐 하면 저는 20대는 야망은 큰데 현실은 비루하잖아요. 우리가 겪었을 때 20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되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저의 현실은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꿈꾸라고 20대니까 청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하는데 꿈꿀 수 없는 그런데 상황이. 저희 때와 다른 것은 네. 그나마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 자리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대는 눈높이를 낮추고 싶지도 않지만 낮춰도 취업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정규직으로 어디 원하는 직장 갈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공부할 거야. 알바 자리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20대의 꿈과 현실 사이에 굉장히 큰 좌절이 존재하는데, 자, 박영선 후보가 급했어요. 청년층이 자꾸 오세훈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게 여론조사 이미 공표되고 있을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저 대중교통 이용할 때 40% 할인시켜주겠다. 네. 그 다음에 5기가의 통신을 이제 청년층에게 지원해주겠다. 그 청년층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이거 청년 대책이냐. 예. 지금 우리가 주거 고민하고 일자리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 주겠다, 집 주겠다. 이래도 지금 통할까 말까인데 5기가 통신 줄게요. 예. 교통비 좀 할인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야말로 안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고 전 야권 인사가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박영선 후보는 중량급 정치인이고요. 굉장히 역량과 재능이 많은 정치인이에요. 네. 근데 하필 후보 뛰어들기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성과를 좀 냈어요. 예. 또 코로나19에 기여를 상당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차세대 첨단 기술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요. 자,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금을 주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야, 난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있어 이럴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 AI 얘기하고 무인 자동화 얘기하면 청년들은 그걸 더 잘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기술과 함께 성장한 세대예요. 근데 이 기성세대가 나한테 와서 AI 얘기를 하네? 근데 AI가 도입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AI가 많아지면 우리 일자리는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막 던진 거 아니냐. 저는 그 무인 편의점, 무인 점포 얘기하면서 밤에는 일을 쉬게 하되 낮에는 돈을 더 줘야 한다. 그럼 점주는 일은 안 시키는데 돈은 왜 더 주란 말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맥락이 있거든요. 맥락이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막 던졌는데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한 것이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이제 어떤 좀 가식 이런 걸 느꼈을 거라는 지점도 스토리가 있고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또 한 부분만 나갔으니까 또 청년들이 다 이해하기는 작용을 했겠죠. 예. TJ 킴님께서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했으면 청년들 다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일론 머스크입니까 후보가? 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20, 30대. 아유, 많죠. 그런데 재테크. 하필이면 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웠어요. 거기다 국민연금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계속 지금 팔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또 화났다는 그런 20대의 주장도 저는 들었습니다. 기관 이거는, 투자가 자꾸 빠지니까. 네,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박태현님께서 40대, 50대 남성들이 차별하고는 그걸 젊은 남성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지적하고요. 일리가 있어요. 3641님 오늘만 해도 KFX 시세기 조종사 여자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20대 남자 여가부 폐지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20대 남성들 여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9325님은 극빈층인 저만의 생각인가요? 선별적 재난지원금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 뿔난 사람들 많습니다 얘기하는데 자, 뿔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자, 민주당은 자,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윤희 센터장님 해안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뭐 20, 30대 청년들을 우대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말에 그쳤잖아요. 말에 그쳤어요. 민주당에는 청년 의원들 많아요. 네, 있지만 그런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 30대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자기의 존재감들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예요. 사실은 이제 20, 30대가 어느 고정적인 이념 지향성을 보이게 되면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들 답들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대선은 어쨌든 지금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저는 각 정당이 이제 젊은 층 20대를 타겟으로 한 20대의 어떤 그동안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경쟁들이 또는 20대를 다가가는 구애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윤희영 센터장님. 선거 끝나면요 2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아라. 선거 때만 얘기하고 선거 지나면 그런 거 안 해요. 아시면서 또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지 않으면 그 당이 참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인다는 것을 유동성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야 모두 이긴 자는 이겼기 때문에 진 자는 졌기 때문에 이제 쇄신 경쟁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공백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1년 남지 않은 대선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하면서 청년층의 요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가 여야 모두의 과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더 절박하고 힘든데 지금 윤 센터장님이 희망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다르게 오히려 민주당이 자중질환이 더 혼란이 오래가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내부에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지금 것 같습니다. 5월 2일이 전당대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 금요일 4.16이면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에요. 그럼 이번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되면 이제 대선까지 치르는 구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전당대회 준비 하면서 한 2주 동안 그 안에서 뭔가 지금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당내에서 비주류지만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당의 노선과 다른 얘기에 대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 노웅래 의원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내뱉은 게
지금 다 방송이 나갔는데 이게 수신이냐? 뭐 사실 소리친 거긴 합니다. 다 이게 수신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갔는데 그게 어떤 특정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좀 같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그건 청년을 유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꼰대가 야, 청년들 얘기해봐. 내가 얘기 듣고 풀어줄게. 이거 소용없고 그 자리를 청년에게 주는 게 제일 빨라요. 결정권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은 과거에 보수정당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인재를 유입하는데 열려있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요. 자, 민주당도 젊은 의원 많지. 그런데 지금 이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진짜 유튜브 댓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막 눈이 빠지게 봤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게 지난해 우리가 맡겼던 180석 돌리도 180석으로 뭐 했나? 1년 동안 뭘 이뤘지?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지? 그럼 이제는 물어내야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선은 국민의힘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초선 의원들은 이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당에 또 역으로 혁신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청년들이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이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청년 의원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민호님께서는 자, 오세훈 후보는 젊은이들 지지를 받았으니 햇밥을 내나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큰 숙제를 끌어안은 자, 거죠. 오세훈 후보도 오늘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좀 달리 가겠다 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데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으로 갔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토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은 이번에 성과 좋았기 때문에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은 실제 추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있지만 실권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진이라든가 그렇죠. 어쨌든 대권 주자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당권 주자들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남는다는 것은 당대표를 또 한다는 건데 당권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에는 누군가 따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티났어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버렸어요? 대권 주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당에 다시 그러면 나는 대선의 기회가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과 대권 주자들의 이해가 일치해요. 김종인 위원장을 일단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집단 지도체로 가고 대권 주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갈 것인데 근데 이것이 한 2, 3개월 정도 갈 것인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쭉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모두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또 일치되는 그 상황이 한 3개월 후에는 다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일단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이 꺼져가던 보수의 불씨를 어쨌든 반짝 살려냈는데 성공한 선거였잖아요. 네, 불 붙였어요. 예, 지금 5년 동안 내리 지고 있던 리그전에서 이제 한번 첫 승리를 맛보면서 이제 승리의 맛은 이런 거였지 하고 이제 각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중심이다. 이건 이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배제했던 대목인데 이젠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합당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 절차가 처리되면 자, 국민의힘 주도로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안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을 때 빨리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그러려고 그동안 이걸 막은 게 김종인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려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잘 알던 2017년 대선 때 다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자,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미 선언했고 여기에 더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금 칼을 갈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 명 더 체급 있는 이제 이 인물들이 붙으면 야, 이 정도 경선으로 이제 흥행을 또 한번 일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준석 이제 이번에 미디어 본부장도 윤석열 들어온다. 왜? 선거는 돈인데 이 혼자 그 정도의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재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조직과 자원이 있다. 들어올 거다인데 그건 뭐냐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라고 다른 수 없어 들어와야 돼. 얼른 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로워지는 장점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킹메이커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킹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퇴임하고 나갈 때 대단한데 이렇게 본 거 뭐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짚어놨어요. 네. 뭐냐면 국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 지금 여기서 가로 열고 자중질환 일으키고 가로 닫고 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일리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압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참패인데 그거를 왜 지지율은 윤석열 총장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식으로 해석을 하면 참패한 여당은 명확한데 네. 지금 야당이 압승이 아니고 국민의 압승이다. 그럼 국민이 압승하는데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라는 하나의 도구는 그 오세훈이 아니라 만약 다른 후보였으면 어떨까? 안철수였으면 이겼을 것 같지 않느냐? 네. 네. 어떤 회초리든지 들어서 정권을 때리고 싶었던 민심은 야당 후보라면 아주 결격이 있는 후보가 아닌 한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민심을 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릇으로 쓰였는데 와, 우리 그릇이 이겼다. 그릇이 이긴 게 아니라 내용물이 이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걸 인정한다면 야당도 지금 이 새로운 지도부의 어떤 교체 과정에서 또 야당이 복잡성이 높아요. 재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떨어진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주인공인 이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연로하신 이제 부친을 모시고 투표하고 돌아갔는데 이때는 별 워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대권 레이스에서 야권에 지금 잠룡이 2명이 튀어 올라왔는데 안철수와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도 지금 대권 주자로 오세훈 시장이 앞서 달린다고 봐야죠. 네. 아니에요. 네, 일각에서는 오세훈 이제 시장이 네. 이제 인기가 좋아지게 되면 연말에 대권 주자를 선언하면서 대선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시장에서 무상급 시기에 직을 걸고 이렇게 던진 게 대권 행보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12월 정도에 나와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 이제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을 몇 개월 정도 하냐면 7, 8개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8개월 정도를 하려고 이 선거를 치렀냐라고 비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진 거 이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안 보면 멀어진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예요.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실시한 게 아니에요. 네. 선거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봤을 때 ARS 조사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되면 아마 다시 1.2할 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단정적으로 읽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민주당의 위기는 맞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위기는 심각하고 네. 야권은 재편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네. 풀 수 있는 해법이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시사평론가 최영일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 당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클론의 돌아와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